우리가 보수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청년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부처 장관들 다 탄핵했다고 나서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이미 입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보수의 본질, 경북에서, 구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청년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까? 단순히 민주당 저것들 빨갱이니까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경북의, 또 구미 산단의 젊은 청년들에게 더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그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좋을까라는 고민으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연소 대통령, 가장 젊은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저도 사실 공부하다가 뒤늦게 알았고요. 많이들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 나름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한국 막 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20대 초중반에 저도 젊으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들 책 많이 읽고 거기에 빠져 있었고 그런 게 되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제가 뭐 정치하고 이럴 때가 전혀 아니었죠. 목사님. 그냥 평범한 20대 청년 시절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남들 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욕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조만한 학원 하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20대 중후반 때. 근데 그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학원 하나 운영하면서 직원들, 학원 강사들 월급을 줘보고 세금을 내보고 학부모님들한테 학원비 밀렸는데 이거 학원비 밀렸다고 말하면 기분 나빠서 다음 달에 안 들을 것 같고 말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말 이 바닥의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돈 벌어보고 세금 내보는 사람이 되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몸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늘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의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들도 제 20대 초중반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말해 주지 않으면, 아까 김장우 구미시장님께서 박정희 대통령 교육한다는데 구미시 초등학교 겨우 4곳밖에 호응을 안 하더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미래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도요, 제가 철없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뭘 잘했는지, 대한민국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욕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3시간을 달려와서 구미에서 특강을 하는 것이고, 40대 대통령, 누구보다 젊은 청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찬 문재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지난 정부 욕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우리가 낫잖아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님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청년들, 후배들에게 너 잘 모르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파렴치한 운동권 세력이 지금의 30대, 40대와 자라나는 10대, 20대의 미래를 완전히 박살났다. 내가 딱 3개만 말해줄 테니까 이 3가지 이야기를 듣고도 네가 계속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지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소스를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청년 세대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외교 정말 열심히 하고 1호 영업사원인데 또 국내 정치에 있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을 살려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때부터 그리고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의 씨앗을 윤석열 대통령이 각 정부에, 대통령실에, 정치권에 뿌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서 5년, 10년 뒤에 열매가 될 때 우리 보수가, 자유우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부탁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이 사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스코 포항제철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저렇게 멋있게 다리 한 채 딱 올리고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저 사진을 봐도 지금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의 나이가 47이었습니다. 만으로 하면 46이고 윤석열 나이로 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 포스코 신화의 주역 박태준 회장님 아시죠, 여러분? 네, 다 아시죠? 네. 박태준 회장님 나이가 30대였어요. 38. 놀랍죠?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36, 윤석열 나이로 35인데 저보다 한두 살밖에 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196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기 서독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64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서독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도 없었대요. 제가 대학교를 네덜란드에서 나와서 방학 때 한국 오려면 그 프랑크푸르트 독일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 도시에서는 암스테르담 가는 곳이 그래도 가까워서 10시간, 11시간이면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독을 가는 여정이요, 수십 시간이 걸렸는데 먼저 홍콩을 갑니다. 홍콩을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인도를 가요. 인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독에 도착하셨대요. 수십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독 총리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스코를 짓기 위한, 포항 제철을 짓기 위한 차관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게 최초의 차관 요구였어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뭐 한일협정이나 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 차관을 마련해서 그 허허벌판, 완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버려진 땅에 포항 제철을 세워서 결국 우리가 중진국으로, 지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되었지만 1964년도에 47의 나이로 비행기 직항이 없어서 홍콩 갔다가 인도 갔다가 수십 시간 걸려서 서독 날아가는 그 40대 박정희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으로 서독까지 가셨을까? 그리고 가서 서독 총리에게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부탁해하고 애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 먹먹해지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훌륭하신 분이나 우리 산업화에 기여했던 분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감동하고 미래 세대가 관심을 가져요. 이런 스토리를 이 선배님들께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옛날 이야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가, 우리 보수의 본진 경북이 그 어느 도시보다, 그 어느 도보다 보수적이다, 그 말도 맞겠죠. 저는 청년 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47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우뚝 세우는데 힘이 되어줬던 이 경북이, 구미가, 그리고 38살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믿고 포항제철이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맡겼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도, 그 당시 대한민국 경영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영에 참여했던 소위 말하는 박정희 산한,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 관료들은요 다 30대 후반 40대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이 보수의 본진 구미에서, 경북에서 박정희 정신을 따르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청년 친화적이어야 되고 30대 40대 청년들에게도 할 수 있다 믿고 맡기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뭐 거창하게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저보다 선배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선배님들의 회사에서, 동호회에서, 가정 내에서 여전히 30대 40대라고 하면 야 네가 뭘 하냐, 어린 놈이셨습니다.
머리 피도 안 말라가지고 저도 이런 소리 참 많이 듣거든요. 50인 사람이 뭘 하려고 해도 우리 당에서는 너는 아직 젊으니까 다음 기회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박정희 정신을 기억한다면 47에 서독으로 갔던 박정희, 38에 포스코 프로젝트에 첫 싹을 떴던 박태준, 이 두 분의 정신을 기억한다면 저는 경북과 구미가 우리 모수의 본진이 여기서 청년들에게 호응하는 목소리를 내서 저 지만 잘났다고 막 태도하는 지라는 이준석 신당의 바람을 우리가 여기서 눌러야 되는데 뭘로 누를 것이냐? 청년 친화적인 청년 대통령 박정희 정신의 그 도전 정신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우리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태준 회장님 같은 인물을 찾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말로만 그냥 나이만 적다고 청년 밀어줘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년을 밀어줄 때 극단적으로 부동층과 무당층이 많은 2030이 우리 정부를,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세 가지 이야기, 제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려니까 저도 짜증나고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당연히 가서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경북과 구미에서 청년들 만나서 고향에 내려오는 청년들, 여기 또 산단에 청년들 많잖아요. 민주당 빨갱이다, 이제는 그거 나쁜 놈이다, 아니 뭐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이야기만 반복해서는 경북의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선배님들께서 간결하게 그러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네 미래를 박살냈다 라는 걸 설명해 주실 때 청년들과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남겼습니다. 제가 가짜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기사로 다 나와 있어요. 국가 부채만 400조 원 넘게 급증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역대 정부별 국가 채무 증가폭, 김대중 정부에서 85조, 노무현 정부에서 143조, 이명박 정부 180조, 박근혜 정부 170조, 문재인 정부 400조가 넘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450조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김대중 정부는 IMF 시기였으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그냥 150조 원 근처 정도에서 우리가 빚을 늘려왔어요. 성장을 해가면서.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5년을 통치하고 400조가 넘게 늘어났어요. 근데 막 이거 수치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이승만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우리나라가 빚도 지고 갚기도 하고 하면서 쌓았던 빚의 총량이 한 600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승만 정부 혹시 경험해 보신 어르신 계십니까?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없죠? 안 계시죠? 계신다면 너무나 성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이거는 현대사를 넘어서 이제 근현대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찍어낸 빚이 60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딱 한 명 동안 450조 빚을 냈어요. 이렇게 비교하면 감이 확 오죠. 문재인 정부가 빚 많이 냈다, 너네 다 부담이다, 구구절절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 딸, 조카들에게 생각해봐라.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가 600조인데 문재인이 5년 동안 혼자 450조를 홀라당 해먹었다. 그 빚으로 뭐 재난지원금 주고 돈 꽂아 주고 대학교 강의실에서 불 끄는 단기 알바 만들어서 180만 원씩 주고, 저 청계천에 광화문 채널A TV조선이 청계천 앞이니까 맨날 지나다니는데 노인분들 단기 일자리 만들어서 200만 원씩 주고, 물론 필요한 건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돈을 뿌려서 지휘로 관리한 겁니다. 이 450조 누가 다 갚아야 됩니까? 제가 갚아야 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갚아야 되고, 아까 소개한 구미의 청년 시의원들이 갚아야 되고, 저희들 자식 세대가 다 갚아야 돼요. 빨갱이, 종부, 뭐 저는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청년들을 망치는지, 만에 하나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이겨버려요. 상상하기도 싫지만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돈 써서 빛내는 거는 문재인보다 더 잘하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되면, 지금 야당 대표만 돼도 정부 예산 다 깎고 뭐 지역 앞에 늘리겠다고 저 생쇼를 하고 있는데 5년 450조가 아니라 우리는 5년에 1000조가 넘는 빚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파티 빡 하고 돈 많이 뿌리니까 지지율 막 60% 70%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한때 부강했다가 쇠락한 남미나라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빚이 얼마였다고요? 얼마였다고요? 좀 더 크게 우리 경북과 구미의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얼마였다고요? 600조. 문재인 혼자 홀라당 해먹은 빚이 얼마라고요? 450조. 네, 450조. 이 이야기 많이 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고 빚을 내면서 지지율 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죠. 쇼도 잘했고. 그런데 그 지지율이 높을 때 국민들이 조금 싫어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만들어준 지지율인데 역대 정부 사상 유일하게 연금 개혁의 연자도 꺼내지 않은 정부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시기와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90년대생 원체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여기 혹시 90년대생 와 있나요? 네, 여러분 90년대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지 몰라요. 네, 진짜. 저 88년생인데 국민연금 받는 거 개인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20대, 30대, 40대 청년들 중에 직장인이거나 지역사업자, 개인사업자거나 국민연금 다 내잖아요. 이거 안 내면 다 난리가 나니까. 주변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보면 이거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막 이재명이 어떻고 정가 상업이 어떻고 여러분 그거 다 알아요. 우리도. 선배님들 이렇게 한번 명절에 만난 조카에게, 직장 동호회에서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만나는 저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민주당 좋아하는 것 같은 대리에게, 주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김대리 국민연금 얼마 넣나? 근데 그거 한 푼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는데 요즘 청년들 진짜 그렇지? 다 공감할 거예요. 되게 아깝거든요. 못 받을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 만들면서 가장 핵심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문구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걸 넣느냐 맞느냐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 이런 분이 없어요. 너무 독특한 분이에요. 그냥 지지율을 무턱대고 올리는 거 되게 쉽거든요. 저희 당에도 대통령실에도 정치 오래 한 분들이 많은데 빚 좀 내고 허리띠 좀 풀고 선거인은 하니까 연금 관련해서는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아상오상하게 애매모호하게 할 것처럼 넘기고 돈 많이 뿌리겠다고 하면 지지율을 오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지율이 바닥이 나더라도 이 엄중한 시기에 선거 앞두고 있다고 내가 100만원 재정 못하겠다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왜? 앞에 본 것처럼 문재인이 450조 빚을 쌓아놨으니까 우리가 그거 조금 치워야 되잖아요. 저 불쌍한 90년대생들 부담 조금이라도 덜 주려면. 국민연금 이거 개혁하겠다는 말 꺼내는 순간 표 날라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계속 메시지 내고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연금 못 받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조금 먼저 헤아려 주시면, 대화의 주제를 국민연금으로 한번 돌려보시면서 너네 이거 한 푼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며,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더라도 젊은 사람들 연금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보시면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눈이 변할 겁니다. 아, 또 정치 이야기 하는구나, 또 빨갱이 이야기 하는구나, 이 꼰대 삼촌, 꼰대 부장에서, 야, 너 진짜 너네 세대는 국민연금 부담 많이 되니?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서라도 청년들 국민연금 받게끔 잘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가가면 그렇게 여러분을 어려운 또 똑같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꼰대로 바라봤던 청년들의 눈빛이 조금 바뀌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 하는 선배님들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다가가자고요? 국민연금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공감으로.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개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망친 사람이 누구냐? 연금 개혁을 포기한 유일한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개혁안 추가 제출 없다. 대선서 주요 아젠다 되길 바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실컷 해먹었으니 다음 대선 후보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제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려고 했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제도에 있어서 중산층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들이 딱 그 중산층에 해당하거든요. 연봉 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근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그 정도 내는 직장인들이 조금만 더 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보수 언론도 참 양심 없는 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나도 안 도와줬죠.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용기 있는 지도자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연금 개혁 1도 안 한 문재인에 비하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거 담배값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 많이 떨어졌지만 여러분 이 정도 먹고 사는 선진국인 나라 중에 담배가 이렇게 싼 나라가 없어요. 외국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보면 그거라도 조금 그때 올려놨기에 욕먹으면서 올렸으니까 문재인 케어로 막 펑펑 누수되고 MRI 그냥 막 다 찍으라 했던 그 건강보험 누수를 조금이나마 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인연이 어땠건 서로 공직자일 때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일 때 인연이 어땠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진심으로 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이 서울에 있는 현충원에서 열렸는데 두 분이 그날 만나셨잖아요. 저도 당 지도부니까 옆자리에서 뵀어요. 근데 이게 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로 감사해하고 두 분이 호솔길을 같이 걷는데 그게 그냥 연출된 게 아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절을 건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티타임의 메뉴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홍차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별도로 밀크티를 다 준비하셨대요. 이건 되게 진심 어린 환대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율에 당장 손해를 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담배세 인상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러한 용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뚝심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돈놀이 하지 않겠다. 빚내서 표 사지 않겠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두 분이 통하는 게 있다고 느끼는데 그 누구보다 박정희 정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 맞죠?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역시나 부동산입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죠. 0.7 가 있다. 이것도 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찾아보시면 고압세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막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 18년부터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꺾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에서 드라마틱하게 5년 동안 상승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동산 가격입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출산율은 급전직하, 부동산 가격은 급상승합니다. 출산율이 왜 떨어졌느냐? 아니 집살 희망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애도 못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대죄를 지어놓은 게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보세요. 언론도 저와 똑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마저 추락시킨 집값 폭등. 이 집값 폭등이 출산율을 저하시켰다. 아까 김정우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의 공간에 여러 전국 지역에서 막 일하러 젊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이 회복되면 지역의 인재들, 지역의 청년들만으로도 버글버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 청년들만으로도 이 구미 산단이, 구미 공단이 쌩쌩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놈의 저 집값 폭등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었고 일할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고육지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분들이 이민정책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혁해서 이제는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지역의 농장이나 공장에 안 돌아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그 대책대로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 할지라도 집값을 이렇게 망쳐놓고 청년들을 결혼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 놓은 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게